자신을 향할 때는요, 내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분별해야겠구나, 이런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계몽이 타자를 향할 때는 나는 스스로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 선택, 결정, 책임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지만 너는 나에 의해서 계몽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계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윤석열이 국회에 갔는데 박수 안 쳐준다? 저게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래 박수 안 쳐줘서 삐졌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 절대 군주가 납치였는데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폐악질을 한다? 윤석열의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말을 안 들으니 야구방망이 준비해놓고 총칼 들고 나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한길의 괴설을 비판하는 영상 찍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한길의 괴설을 비판하는 것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한길을 포함해서 이른바 내란 세력들의 주장, 그들이 계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계엄 밑바탕에 깔려있는 역사인식 전반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은요, 계엄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고용 계엄, 요즘 계몽령에 이르기까지 계엄이라는 것, 이거 마치 대통령의 일상적인 권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우리 역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 후무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유별난 계엄일 뿐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의 계엄이 우리 역사에서 어느 정도로 황당하고 무지막지하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특별한 계엄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윤석열의 계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비상계엄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은요,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부가 계엄의 대상이 되었고요. 아울러 이 계엄을 선포할 때 포고령에 보면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 그것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 생각에 그냥 쉽게 발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비상계엄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이지 전무후무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계엄하면 딱 떠오르는 말,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을 텐데요.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말들은 이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전시라는 게 결국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동안은 아마도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계엄,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구금 가능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였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우리가 겪었던 전쟁은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그 전면전, 곧 한국전쟁이죠. 그런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시기에는 그럼 과연 윤석열이 선포한 이런 류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승만조차도요, 비상계엄, 더구나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가능케 하는 이런 비상계엄을 함부로 발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승만은 언제 계엄을 발령했던가? 1950년 7월 8일 전남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것입니다. 6월 25일에서 7월 8일 사이에는 한국에는 계엄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 이거는요, 1950년 7월 11일에 충청남북도에 한해서 발령했습니다. 1950년 7월 8일에는요, 비록 비상계엄을 발령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땅에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체포구금령은 별도로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체포구금에 대한 조치는 7월 11일에 그것도 어디에 충청 남북도에 한정해서 발령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월 21일에 갔어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1일에 갔어야 이루어졌다는 것. 비상계엄이 그럼 언제 해제가 되었느냐? 1950년 10월 10일에요. 제주도는 비상계엄에 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어민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업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탄원을 해서 제주도는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것이고요. 11월 10일에 가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은 7월 21일부터 10월 10일 상간에만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제주도가 제외됐다가 아예 11월 달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개전 초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9월 28일에 서울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개전 초기나 다름없는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계엄으로 전환되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1951년에 모두 7번 동안 이 지역은 계엄 대상으로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고 52년부터 정전협정이 이르기까지 10번 계엄이 해제됐다 발령되었다 지역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결국 이승만조차도 한국전쟁이라는 그 엄혹한 전시기간조차도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한 이런 류의 비상계엄을 함부로 선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승만조차도 왜 이렇게 계엄을 함부로 선포하지 못했던가? 계엄이라는 것은요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병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군대가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을 모두 다 전담해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계엄인데요. 군대는요 아시다시피 교전권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근대 국가의 특징은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이죠. 이때 폭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통상 경찰권, 처벌권, 교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상시 평상시에는 국가는 경찰권과 처벌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교전권은 전쟁 시에 행사합니다. 전쟁 시에 행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교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살상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살상 면허증이 발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가 교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전쟁식이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국민을 대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대가 교전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바로 계엄입니다. 자국민을 사실상 적국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겠다. 이것이 바로 계엄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요 마셜로우라고 얘기하죠. 전쟁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법, 이것이 바로 계엄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함부로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군대가 동원되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교전권,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법치는 사라집니다. 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치는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죠.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무엇이 주어집니까? 포고령입니다. 이 포고령은 국회의 의사, 주민의 의사와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1인 대통령 그리고 계엄사령관, 그 사람의 포고령이 주민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법치주의는 사라집니다. 아울러서 법치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민주죠. 민에 의해 다스리는 것, 그 민의 의지가 결집된 법을 통해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은요 법치주의,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조차도 공식적으로는 함부로 계엄을, 그것도
비상계엄을 덜먹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자칭 민주주의자였던 이승만은 그가 비록 아무리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민간인을 학살했을지언정 함부로 계엄령을,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체포 구금에 관한 특별 조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 계엄은 바로 이처럼 법치와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아울러 민주주의자이고 법치주의자인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계엄이라는 것, 이처럼 함부로 계몽용으로 혹은 경고용으로 혹은 대통령의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지막지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내란 세력들의 사유방식, 사유체계를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이들의 사유체계, 역사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계몽령이죠. 요즘 계몽령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계몽령이라는 것은 결국 계몽과 계엄령의 합성어인데요.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했다. 계엄이라는 것 우리가 앞서 많이 살폈으니까요. 이번에 계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몽이라는 말요, 일상에서 그냥 무지한 사람 좀 깨우쳐준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혹은 사회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할 때는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몽이라는 말은 사상사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춘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럼 계몽의 의미, 계몽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 중세사회라고 할 수 있죠.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 혹은 현대사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전근대 사회, 중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미신, 주술, 신화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무지몽매하게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이성의 빛을 확 비춰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깨우친다. 어두움을 깨우치는 것,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계몽이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몽입니다.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그리고 미신주술 신화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살아가는 중세에 이성의 빛을 확 비춰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는 마침내 주체적 개인이 등장한다. 주체적 개인이란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개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계몽의 사고방식이고 계몽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인들은요, 새로운 시민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주체적 개인과 주체적 개인이 만나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가치와 방향을 정하고 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각자 나누는, 즉 지위와 역할을 배분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 다시 말하면 공공의 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일컬어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 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저처럼 봉화 군민도 스스로 공공의 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일 때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민이 형성됨으로써 이제 민주 정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서 민주 정치가 가능해졌다. 그 과정에서 계몽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미신주술 신화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낡은 의식들, 세계관, 이것을 혁파해 줬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중세사회를 떠봤던 것이 바로 신분제죠. 근데 신분제는요,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내 몸에는 천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같은 천민이 어찌 감히 임금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낡은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근대적 개인, 주체적 개인, 시민사회,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그 의식을 깨우쳐준 것, 그것이 바로 너는 스스로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개인이다, 주체적 개인이다, 이런 자각을 불러일으킨 것, 이 점에서 분명히 계몽은 의미 있었다. 계몽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몽 운동을 그래서 근대인들은
펼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계몽은 딱 거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계몽은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근데 계몽이 민주사회에 와서 또다시 계몽이 자기 역할을 하려는 순간 계몽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계몽할 건데?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계몽이 자신을 향할 때는요, 내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분별해야겠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계몽이 타자를 향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철저히 차별과 타자를 배제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계몽하겠다 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 선택, 결정, 책임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지만 너는 나에 의해서 계몽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차별과 배제이고 이 차별과 배제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몽하려고 하는데 저 무지몽매한 녀석이 스스로 무지몽매한 줄도 모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회초리로 모자라면 야구방망이 들어야 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총칼로라도 계몽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19세기의 오리엔탈리즘, 서양이 동양을 어떻게 합니까? 무지몽매 미신주술 신화의 세계에 갇혀있는 동양을 백인이 서양이 계몽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무지몽매한 조선 사람들, 저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회초리 들고, 아니 총칼 들고서라도 계몽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일제의 침략 논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계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몽이 이야기되는 순간 그것은 철저히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몽을 이야기합니다. 계몽하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했다. 이런 논리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의 계몽령은 맞습니다. 윤석열의 사유방식은 계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즉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그걸 우리는 서양에서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절대왕정의 단계에서 윤석열은 본인이 절대 군주인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윤석열이 국회에 갔는데 박수 안 쳐준다? 저게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래 박수 안 쳐줘서 삐졌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 절대 군주가 납셨는데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폐악질을 한다? 윤석열의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말을 안 들으니 야구방망이 준비해놓고 총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이 선포한 저 계엄령, 저 무지막지한 계엄령은요, 계몽령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계몽령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왕정 단계의 사고방식이고 역사인식이다. 이것은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로지 절대 군주 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윤석열 1시간 발언하면 그중에 59분을 자기가 독점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한다고 만나가지고. 왜입니까? 나 혼자 알고 있다. 나 혼자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가졌고, 너희들은 내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신민이다. 너희들은 시민이 아니라 나 임금의 군주의 백성일 뿐이다. 그런데 왜 대드느냐 따지냐?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다. 총칼 들고 나오겠다. 계몽령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몽적 사유방식, 이런 사유방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그렇다면 계몽령을 통해서 그가 의도했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치즘이라든가 무솔리니의 파시즘 같은 거, 이런 사회를 그는 꿈꿨던 것이고요. 그러나 진짜로 그가 꿈꿨던 것은 바로 뭐냐? 조선. 어느 시기 조선일까요? 천황과 총독이 다스리던 그 조선, 그 중에서도요 1910년에서 1919년까지의 그 무단 통치 시기, 조선이야말로 계몽령이 펼쳐졌던 곳이죠. 그 시기에 무지몽매 미신주술 신화의 세계에서 미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조선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를 갖고 들어와서 통치했고요. 그래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그게 바로 1919년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적 현상이었죠. 그 조선을 윤석열은 꿈꾸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작년에 굳이 억지로 우리가 달려들어서 사도광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줬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심지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까지도 어떤 사람을 심어두었습니까? 바로 이런 계몽적 사고에 투철한 사람들, 일제가 조선인들을 계몽시켜서 마침내 살기 좋은 나라, 깔끔한 나라, 깨끗한 나라, 근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를 갖춘 그런 나라로 바꿔 주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에 찌들어 있는 친일, 숭일, 부일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역사기관장 자리, 20개 넘는 역사기관장 자리에 앉혔고요. 그리고 마침내 계엄령을 선포했죠.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동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서 신한일 병합체제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마침내 이제 활용점정 계몽령을 선포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계몽령이 다름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능동적 개인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들의 꿈이 하루치로 끝났지만 그들이 꿈꿨던 그 세상은 바로 절대 군주, 천황과 조선 총독이 지배하는 그런 류의 사회를 꿈꿨던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싸우는 것은요, 단순히 계엄령을 해제한다, 계엄을 반대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일종의 역사 전쟁, 역사 투쟁이기도 합니다. 계몽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그들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주 헌법에 기반한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 투쟁, 역사 전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더욱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계엄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것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 만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같이 살펴봤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 사유구조, 역사인식, 그들은 절대 왕정 단계의 계몽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조선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의 한국 사회, 조선 사회를 마치 자신들의 이상향, 사회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주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결연하게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역사인식으로, 그리고 또 논리로 잘 무장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난국을 같이 돌파해 갔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